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유아임용 합격수기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합격수기를 발표하게 될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합격 점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의 수험 생활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차를 대비해서 시기별로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1차를 진행하면서 준비했던 스터디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2차를 대비한 공부 방법과 공부 외에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번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삼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 동안 뱃셈 강의로만 3년 동안 수강을 하였습니다. 초수 때는 연간 커리를 계속해서 쭉 따라갔고, 재수랑 삼수 때는 논술 강의를 제외한 다른 강의들을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의 성격은 MBTI로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굉장히 놓고 다니는 물건이 많고 평소 일상 계획이 없고 즉흥적인 편의 성격이었어서 공부를 하기 굉장히 힘든 유형의 성격이었지만, 이런 저도 삼수 동안 열심히 해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저희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수험생 분들께서 훨씬 저희 공부 방법을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손으로 평소에 쓰는 것을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해서 책만 보면은 잠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책에 저의 글씨로 이렇게 열심히 써서 외우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교재도 여기 사진에 간단히 이렇게 보이다시피 저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다닥다닥 붙여놓는 편보다는 좀 글씨를 깔끔하게 써서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하는 공부 스타일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마치고요. 이번 연도에 제가 유아임용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된 점수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성적은 컷에서 6.34 높은 84.67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고요. 1차에서 고득점을 받았지만 2차에서도 이렇게 면접이나 나눔은 거의 소수점 감점이 되었을 정도로 점수를 괜찮게 받아서 2차에서도 고득점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도 이번 경기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점수를 보면은 컷에서 9.14 정도 높은 점수로 합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삼수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을 해왔습니다. 먼저 초수 시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올인을 하는 생활을 보냈었는데요. 이때는 제가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서 1월, 2월 때 3, 4시간이라도 하루에 앉아 있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 습관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임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보는 이론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처음 보는 내용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지? 라고 계속 걱정을 하면서 뱃셈 강의를 수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수강을 하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모두 이해를 하게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암기까지 그 초수의 열정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1차 시험이 컷에서 10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터무니없이 불합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때 점수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냥 공부를 정말 좀 표면적으로 했던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격히 이제 또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재수 시간에는, 이 기간에는 제가 공부만 하다가 너무 우울해지고 피폐해지는 걸 느껴서 3, 4시간 동안 공립유치원에서 일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저 혼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후에 1시부터 4시까지 정도 일자리를 구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를 평일에 한정해서 보냈는데요. 이때
제가 책 속에서만 보던 내용들이 유치원에 가서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단계에 이런 내용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구나를 깨닫고 또 공립유치원에 임용을 합격하신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나도 정말 임용에 꼭 합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훨씬 동기부여를 많이 받게 되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수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확실히 이렇게 3, 4시간 하루 일을 하더라도 이동 시간이랑 이런 걸 합치다 보면 제가 하루에 많이 해봤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집중을 해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1차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1차 합격은 컷에서 1점 높았어서 그래서 조금 간당간당한 마음으로 2차를 준비했다가 최종에서도 1점 차이로 모자라서 불합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정신줄을 놓고 살면서 최종 불합격을 보고 나서 2월 내내 방황하는 시기였지만 3월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올인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책상에 앉기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오고 이래서 다시 아테나를 피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어서 저는 이때 이제 인강으로 신청했었던 이 강의를 직강으로 모두 바꿔서 여기에 와서 다시 들으면서 여기 직강 선생님들과도 이야기 나누고 바로 앞에서 뱃쌤의 강의를 듣기도 하면서 다시 동기부여를 받아서 똑바로 공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월부터 5월까지는 총론과 강론의 강의를 듣는 데에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론 강의와 강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논술도 제가 정말 쓸 줄 몰랐어서 초수 때는 1에서 5월까지의 시간 동안 하루에 논술 공부를 하는데 막 2, 3시간이 들 정도로 좀 논술이 힘들었는데요. 근데 재수랑 삼수 때는 초수 때 열심히 해놓은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에는 1, 2월에 총론을 다 들었으면 강론 기간에 이 총론 공부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돌리도록 누적 복습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구술로 제가 강의에 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인출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암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1에서 5월은 아직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책에 나온 거 만약에 뭐 3단계가 나왔다 하면은 그거를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이렇게 그 단계별로 형식적으로 외우려고 하기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왜 이렇게 넘어가지? 아, 교육 현장에서는 진짜 아이들이랑 있다 보면 교사가 1단계에선 이런 걸 하지만 2단계가 가면 이런 걸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깊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시기가 바로 이 1에서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에서 8월로 넘어가서 이때서부터는 공부량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기출과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배지훈 선생님 커리에 주어진 내용들이어서 저는 그 내용들에 충실했던 부분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했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출과 문제풀이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모두 커리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제가 따로 추가한 건 암기 목록 만들기와 문풀의 단권화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문제풀이 교재에 보면은 아테나에 줄글로 나와 있던 형식이 문제풀이 프린트에서부터는 표로 정리가 돼서 쭉 나오는데 저는 그 형식이 매우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다가 모든 내용을 합쳐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풀이를 쭉 읽다가 여기에 아테나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문제풀이에는 이 내용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문제풀이 여백에다가 제가 수기로 직접 적어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기 목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에서 11월까지는 정말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수강을 하면서 정말 시험장에 있다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연도별 변형 기출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약점이 됐던 파트들을 계속해서 서술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단권화를 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인출해서 반복하는 식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에서 5월 공부 방법이 지금 이 합격수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시기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때 강의와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테나의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 이제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아니면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이러이러한 발문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자세히 필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필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그냥 눈으로만 읽기보다는 제가 말로 하면서 나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었지. 그래, 무승부법 예를 들어서 여기 가져왔는데요. 무승부법을 한번 읽어볼까 해가지고 읽어보고 그래, 이런 건 이럴 때 쓰는 방법이지 하고 저 스스로 정의뿐만이 아니라 그 정의와 그에 대한 단계, 그리고 이게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교사가 어떤 발문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말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기에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정성껏 읽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이 나는 좀 숙지가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 단계부터 이 단계까지 못 외우는데 라고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암기를 해놓되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사소한 옆에 있는 조그만 글씨까지 읽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이 1에서 5월부터까지라는 이 시기밖에 없다는 걸 꼭 알고 하나하나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과정 공부뿐만이 아니라 논술과 서술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초수 때는 논술 강의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재수와 삼수 때 했던 거는 이전에 했던 강의 자료를 이거는 작년 건데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제가 했던 거니까 난 그대로 혼자 또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그 이전에 했던 거를 혼자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혹시 재수나 그 이상의 수험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안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너무 기초적인 부분들,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기출 위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중요했던 거는 논술 공부는 따로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앞에서 봤던 그런 아테나 내용이나 교육과정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냥 줄글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논술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웠던 걸 적용해서 길게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자기가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하면서 훨씬 글솜씨도 풍부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첨삭 스터디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첨삭 스터디를 하면 맨날 쓰는 내 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은 같은 문제인데도 다르게 쓸 수도 있고 또 나는 너무 좁게 생각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 것들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첨삭 스터디가 논술 실력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 번씩 꼭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배지훈 선생님의 논술 강의를 듣다 보면 그 논술 문제뿐만이 아니라 매주 과제 문제의 서술 문제도 한 장 분량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꼭 자세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코메니우스의 교육 원리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썼던 파일인데요. 너무 다 쓰면 손이 아프니까 저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타이핑으로 쓰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을 해보고 또 내가 못 쓰는 부분은 다시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를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6, 8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총정리 문제풀이 강의랑 영역별 기출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량이 아주 많아지는데 이때 이제 읽는 지문도 굉장히 증가가 되는 시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문을 읽으면서 제가 앞에서는 아테나 지문을 반복해서 읽었지만 그 글에 너무 익숙해진 나를 다른 지문을 읽으면서 다른 글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능력을 이 시기에 저는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도 열심히 읽고 아테나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출 문제집을 펴서 같은 내용이 나오면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됐는지 모두 꼼꼼하게 읽었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제풀이와 기출은 일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절대 아테나를 소홀히 읽는 시기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서 이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서 제가 공부와 1차 고득점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풀이를 단거나 한 것과 암기 목록을 만든 것인데요. 배지윤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문제풀이 그 프린트를 보면은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 이 이론의 제목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아기의 놀이 해가지고 이 밑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외울 때는 이 제목만 보고 아래 하단에 있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제가 이 똑같은 영아기의 놀이라는 제목이 옆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떠올리는 게 당연히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훨씬 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숫자 3을 써놨는데 그거는 여기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뜻을 여기에 살짝 표시를 해놓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하반기에 가서는 아 그래 영아기의 놀이 3가지 있었지 이거였지 하고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출하기 편하게 이렇게 개수를 같이 적어놓고 핵심적인 제목만 적은 다음에 이것만 보고 자세한 내용을 떠올려보는 그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기 목록을 만드는 거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문제풀이 자료 자체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요. 다 이해를 하고 나서 한 6월 아니고 그래도 7, 8월 이렇게 좀 뒷부분에 가서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 8월에 이렇게 문제풀이랑 단권화를 하다 보면 하프 모의고사라는 반쪽짜리 모의고사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하프 모의고사랑 그 재수랑 삼수 때는 영역별 기출 변형까지 같이 해서 서술을 연습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진짜 나는 완전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수를 매기지 않고 그냥 틀린 것만 표시를 해서 제가 그 틀린 거에 더 집중을 해서 써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때는 진짜 제가 서술에만 꼼꼼하게 집중을 하는 시간의 비중을 점점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가져왔는데 이렇게 제가 맞은 문제들 서술 충분히 잘한 건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나 잘 썼군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좀 틀린 문제들 있죠. 이렇게 틀리거나 아니면 애매했던 이런 문제들은 옆에 쓴 것처럼 이렇게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답을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는 것도 그냥 뭐 백지나 노트에 써도 솔직히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이때부터 뭔가 실전 시험에 제가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OMR을 프린트를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학원에서 파는 그 실제 OMR도 많이 사놓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걸로 해도 모자르면 인터넷에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뽑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수 때에는 이때 서술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문제풀이 내용만으로 아마 벅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초수 때는 하프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냥 내 역량 내에서 풀어보고 연도별 기출은 사실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6, 8월에는 그 뒤에 충분히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초수 때 이 연도별 기출은 이 6, 8월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에 활용했다고 써놓았어요. 그래서 9월에서 11월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시험이 가까워져서 실전 모의고사를 수강을 하러 다녔는데요. 이때 저는 집이 사실 서울권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 지역이어서 학원이랑 굉장히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강을 꼭 다녔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수 때 시험장을 가봤는데 너무 긴장해서 풀 줄 아는 문제인데도 잘 못 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모의고사에서는 꼭 직강을 가서 좀 다른 수험생들과 같이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직강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전에 갔을 때 이렇게 벌벌 떨고 너무 긴장하고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직강에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학원까지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에서 제가 취약한 파트를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누리과정 회의실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시간에 맞춰서 항상 토요일은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 토요일이 오늘 모의고사 강의 듣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오늘은 시험 날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정말 한 5시 50분부터 일어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는 그 시간에서도 진짜 시험장에 가는 길이다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외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도착해서도 시험날 그날처럼 아침도 먹고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이런 것까지 다 조절했을 정도로 이렇게 시험 당일로 지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는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니까 오후엔 너무 힘들어서 시험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오전까지만 이렇게 진짜 시험 시간처럼 지내는 연습을 학원에 와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모고에서 내가 틀렸던 그 오답 파트들을 저는 체크를 해서 그냥 그 정답지를 통째로 들고 다녔어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시간이 저는 해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릴 바에 차라리 그냥 여기 강사님이 정리해준 게 있는데 그냥 이걸 들고 다녀볼까? 해서 들고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넣어봤는데 틀린 파트 위주로 형광펜을 잘 보이게 칠해서 그걸 이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멍 펀치 뚫어서 이렇게 링에 꽂아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정말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니까 내가 틀렸던 파트의 그 이름도 다 기억날 정도로 되게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다 그으면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다 아니면 내가 암기가 부족해서 틀렸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놓았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문풀 기간 동안 안 배웠던 내용인데 아니면 좀 자세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인데 싶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색깔을 좀 구분을 해서 제가 그걸 무의식 중에 인식하고 빨리빨리 훑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이외에도 사실 이론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시기인데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9월에서 11월은 사실 많은 분들이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는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문풀 기간에 미리 그 단권화를 해놓은 걸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암기 목록을 만든 이유가 이 시기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그 암기 목록만 펴놓고 제가 인출을 하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시간도 아주 많이 아끼고. 그래서 암기 목록만 펴놓고 그걸 이제 손으로 다 써봤어요. 이렇게 써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밑에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검은 글씨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이 부분 좀 취약한데 싶은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글씨를 써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놓으면 제가 한번 쭉 만약에 오늘 유아 언어교육이다 하면 언어교육을 쭉 인출해서 써놓은 것 중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빨간 부분으로 쓴 부분을 다시 형광펜 치면서 공부를 하면 약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어내면서 더 암기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타이핑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노트에 쓴 이유는 시험이 쓰는 거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어차피 내가 글씨로 써야 되는데 그냥 외울 때도 이렇게 글씨로 써서 외워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로 했던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전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얼마 안 남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뭐가 다 외운 게 맞나 싶고. 그래서 구술 스터디를 비중을 늘려서 활용을 했고요. 이 구술 스터디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 대비를 위해서는 총 크게 3가지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논술 스터디는 아까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주에 1회 정도 자기 답안을 밴드나 카톡 같은 데에 업로드를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첨삭을 해주는 방식으로 했고요. 상반기에는 기출 중심으로 했었고 하반기에는 하프 모고나 실전 모고 등을 첨삭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프 모고만으로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냥 기출을 한 번 더 돌렸어요. 혹시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프 모고가 사실 논술이 조금 분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난 좀 분량이 많은 걸 써보고 싶은데 하시면 기출 문제를 다시 뽑거나 아니면 그 배지윤 선생님의 연도별 기출 변형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는 논술이 살짝 변형돼서 가지수가 조금 더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논술을 한 번 더 써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술 스터디는 제가 한 분의 선생님과 3월부터 11월까지 쭉 같이 했었는데요.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3에서 5월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내가 이번 주에 뭐 발달 심리를 공부했다 하면은 선생님 오늘 저희 금요일에는 발달 심리로 같이 전화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아테나에 있는 내용 위주로 가볍게 서로 뭐 발달의 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구술 스터디를 했고요. 이때는 서로 부담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공부 스케줄도 뭐 오늘 하루는 힐링하러 갔다 온다 이러면 서로 융통적으로 배려하면서 같이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월에서 8월에는 문풀이랑 기출 그리고 아테나를 이 3가지 교재를 정말 골고루 서로 봐가면서 이 부분까지 외웠을까 싶은 부분 있잖아요. 정말 시험에 이게 나올까 싶은 부분들도 방심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보완하는 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거의 1시간 정도 통화를 항상 했고요. 하루에 이제 공부를 주로 낮 시간 동안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녁에 같이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공부를 마무리하는 식으로도 많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는 거의 매일 밤마다 통화를 하는 걸로 늘려갔는데요. 앞에 했던 시기들보다 훨씬 시험이 가까워지다 보니 좀 외워야 될 것들이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서로 공부해야 할 파트가 다른 날도 있었지만 그냥 카톡방에다가 선생님 오늘은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서 같이 문제를 내주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당 30분, 이때도 총 1시간 소요됐던 것 같아요. 하반기라고 해서 너무 이런 스터디할 시간을 아끼기보다는 그래도 이것도 내가 암기하는 시간인데 생각하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충분히 구술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내기 스터디도 이 구술 스터디를 했던 선생님과 같이 밴드를 만들어서 그 회의실 빈칸 뚫기랑 의의랑 장점 쓰기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요. 강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이렇게 누리과정 강의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듣고 나서 뒤에 하반기가 되면 되게 까먹고 어떤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꾸준히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빈칸을 뚫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빈칸만 뚫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워서 뭐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했을 때의 장점은 뭐 이런 식으로도 퀴즈를 같이 내서 문제 내기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함께 짝스터디 했던 선생님과 함께 했던 내용이고요. 이 법이랑 건강안전은 초수랑 재수 때만 했던 스터디입니다. 초수랑 재수 때 제가 2년이나 연속으로 법이랑 안전 스터디를 해놓으니까 3수 때는 솔직히 이 스터디까지 안 해도 이미 머리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수랑 재수분들은 이런 스터디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지만 저처럼 나는 너무 임용을 2번이나 쳐서 머리에 남아있는데 하면 사실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도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기보다 중요한 용어의 빈칸을 뚫어서 그걸 프린트해서 계속
아침마다 한 번씩 한 20분 정도씩 채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건강안전도 옛날에는 건강안전 길라잡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자료가 중요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도 최대한 그런 중요한 장학 자료들을 스터디원들과 함께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진짜 유치원에서 있을 법한 위험 상황인데 싶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그 그림을 내거나 아니면 빈칸을 뚫어서 내거나 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준비는 끝이 났고요.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1차 합격 발표가 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바로 저는 2차 시험 대비를 들어갔어요. 선생님들 너무 힘들고 쉬고 싶으시겠지만 딱 일주일만 저는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주일만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2차 준비를 해도 정말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2차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대비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요.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모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강사의 2차 강의를 듣고 이런 2차에 대비하는 개념들을 새로 쌓아가는 시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니면 정보 쌓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 쌓기 가장 좋은 시기라 이때부터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카페에서 선생님들을 한 2분 정도 더 구해서 합쳐서 저 포함 3명이서 면접과 수업을 공유하는 스터디도 함께 했고요. 물론 이것도 이론을 쌓느라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주에 1~2번 정도밖에 안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1차 시험 때 공부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연계하고 확장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사실 회의실 중에 그 이해 자료에 있는 놀이 사례와 그 밑에 교사의 지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이 시기에 다시 봤어요. 그걸 다시 보면 정말 2차 시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 버리지 마시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보시면 면접이든 수업이든 어디선가 분명히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면접과 수업의 실전 연습은 1차 발표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에서 1~2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늘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도 재수 때는 1차 합격을 한번 해봐서 2차 시험 경험이 있었지만 다시 1년 동안 1차 준비를 하니까 모두 리셋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태도가 미숙했기 때문에 뭐 고개를 자꾸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면접관을 안 보고 자꾸 이렇게 시선이 옮겨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듬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책 정리와 교육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저는 수험생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살짝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부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막 문제를 맞추려는 수험생이었지만 2차 시험 때는 생각을 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로서 이런 내용을 적용한다면 어떨까? 이런 내용들을 정말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살짝 벗어나서 진짜 교사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그런 태도로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과 수업은 많은 분들이 만능 틀을 만드시는데 뭐 여러 가지 틀이 있지만 자기한테 편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든 분들 여러 가지 뭐 어디 블로그도 찾아보고 임용 카페도 찾아보고 했지만 저한테 안 맞는 건 또 안 맞더라고요. 입에 붙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주 1~2회 정도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잘 붙는 멘트들을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나중에 자기가 편한 수업의 틀과 면접의 틀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면접과 수업은 주 1~2회 정도 하는데 한 세트를 하더라도 조금 공을 들여서 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막 대본도 이만하게 준비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충분히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야 뒤에 가서 알맹이만 쏙쏙 골라내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때는 아주 미숙한 태도만 다듬는다 생각하고 큰 부담 가지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때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다가 이 희소 고시학원에서 강의실을 빌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던 것 같은데 전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스터디룸 같이 좁은 공간에서 수업 실현을 했을 때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 강의실을 하루 빌려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왔던 날에 이 넓은 강의실에서 해보니까 갑자기 제 목소리도 울리고 뭔가 공간 특성상 제가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어깨도 막 굳어버리고 표정도 안 웃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넓은 공간을 한 번쯤은 대여를 해서 내가 얼마나 넓은 공간에서 시험장 같은 공간에서 긴장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같이 왔던 선생님이랑 같이 서로의 태도를 봐주고 선생님 이런 부분에서 표정이 완전 굳어서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도 하고 수업에 대해서 서로 깊게 고민하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런 시간 충분히 가져도 되는 기간이 1차 합격 전이니까요. 선생님들도 꼭 이때 피드백을 깊게 충분히 하시면서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기 선생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경기도 지역은 2차가 자체 출제 지역이기 때문에 시책을 조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시책 목록들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경기 유아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2024년 버전이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시책 스터디도 했었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사건 사고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게 다 저희 임용 시험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성놀이 이야기, 인성교육을 담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초 이음이 굉장히 요즘 중요해지니까 유초 이음악기 자료도 보았고요. 이런 인성교육이나 이음악기 같은 거는 평가원 지역이신 분들에게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읽다 보니까 꼭 경기도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유아교육 흐름상에서 되게 중요한 자료다라고 저는 꼼꼼히 읽으면서 느껴졌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따로 나온 처음학부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또 읽었고요. 이걸 읽으면서 좀 막 디지털 문해력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신년사는 1월 초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발표된 거 살짝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요. 경기교육 기본계획 이런 거는 유초등, 중등 다 합쳐서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훑는 식으로 보았고요. 미래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이것도 완전 유치원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도가 어떻게 나아갈지가 보이는 자료입니다. 이게 1차 합격 전에 2차 대비 자료예요. 그래서 시책 스터디를 했던 거를 제가 살짝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그 유아교육 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제목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따와서 면접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음 유치원이라고 하면 그 밑에 유치원 뭐 특색을 반영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스터디원들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면 밑에 내가 면접을 본다면 어떤 답변을 할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그 당일 안에만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충분히 뭐 다른 자료나 뭐 아니면 교육청 유튜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잘 달았고요. 이거를 나중에 합쳐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놀이 운영 사례집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읽으면 수업 실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터디원들과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니까 막 몇백, 몇 페이지 막 이렇게 너무 많아서 같이 분량을 나눠서 한번 보이스톡을 걸고 제가 1번 파트를 읽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교사의 지원이 있었어요 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스터디 해준 선생님들이 정말 저랑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때 정말 저는 큰 도움이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걸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시책 같은 거 스터디 했던 거 그냥 스터디하고 끝이 아니라 그거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한글 파일에 넣어서 이렇게 쭉 인쇄를 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내 머릿속에 이 시책에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쭉 보고 저희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면접에 큰 기초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발문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좀 자기 입에 잘 붙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글 파일에 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수업 유형별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배지윤 선생님 카페에 합쳐서 올릴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차 합격 발표 전에 가장 꼭 해야 할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 정리를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는 중요했는데 이걸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면접이나 수업 나눔 연습할 때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나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뭐 실습 같은 거 있죠. 실습도 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경험을 그냥 하나 딱 정해놓고 자세히 이렇게 써놓고 얘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어려웠던 점 등등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망의 1차 합격이 발표가 난 뒤에 2차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는 이제 스터디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충분히 각자 이론을 쌓았으니까 주에서 3회 정도 대면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살아서 그 외곽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카페에서 글을 구해가지고 어디서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면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 스터디 룸도 빌리고 그리고 지역 내 공유 서비스 이런 거 잘 찾아봐서 무료 공간 대여도 함께 해서 같이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매일매일 하는 건 저희는 지양하였고 이렇게 달력을 가져왔거든요. 그때 했던 실제 달력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요일날 만났으면 수요일은 쉬고 목요일에 만났으면 금요일은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마다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하루를 꼭 가졌어요. 그래서 개인 공부 시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시험 일주일 전까지는 모든 수업 유형을 다 실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이제 뭐 2019년부터 해서 19, 19 출시, 20, 21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최신 유형을 알 수 있게끔 순서대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면접 기출 순서대로 할 때 저희는 경기 지역 선생님들이었지만 평가원, 서울, 다른 거 상관없이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은 모두 다 최신 경향 가져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사실 정말 지역을 편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서 나왔던 게 경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경기에서 나왔던 게 평가원에 또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는 서울 지역 안 보는데 하고 서울 문제 안 보거나 이러지 마시고 지역 상관없이 유아교육의 흐름에 따라서 넓게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서로 시책을 요약한 자료가 있으면 모두 공유를 했어요. 같은 지역을 보는 선생님들이고 1차 합격자가 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좀 경쟁자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 셋이서는 꼭 합격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중요해 보이는 자료 요약한 건 아낌없이 카톡방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스터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문제를 랜덤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유형이랑 연도별로 충분히 다 문제를 접해 보았으니까 이제 진짜 어려운 거 아니면 예상 못했던 거 이런 것들 자기가 선정을 해와서 그 스터디원들한테 문제를 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스터디를 할 때 어느 시기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한 요 정도? 네, 이렇게 처음에 2주 정도는 피드백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막 한 사람당 막 15분, 20분 할 정도로. 왜냐면 그만큼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뒤에 갈수록, 이 기간이 될수록 피드백 시간이 아주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피드백을 너무 길게 하면 자기가 수업이랑 연습이랑 이런 걸 할 시간을 많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피드백 시간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했던 현장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수업석이 있고 여기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이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자 배치까지 실제 시험장이랑 똑같이 연출을 해놓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구상지를 가져왔는데
구상지를 이제 쓰는 방법도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셔서 저는 어떻게 썼는지 그 예시를 한번 준비했어요. 근데 수업에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수업 나눔에서 내가 이걸 얘기해야겠다, 이거를 정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25분 구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놀이 공간 지원을 했다, 아니면 유아 간의 협력이 보였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서 내가 나눔 시간에도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유아들의 이름 같은 것도 중간에 조금씩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동그라미를 쳐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실현 2차를 준비를 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항상 이제 손목시계를 차서 실전처럼 내가 몇 분까지 몇 개를 말하는구나, 이거를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1차, 2차 시험 준비하는 방법 이외에도 그런 팁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하루 일과가, 사실 임용고시생의 하루 일과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크게 오전, 오후, 저녁으로, 올인일 때는 이렇게 나눴어요. 일병행일 때는 오전이나 오후 중에 뭔가가 없어지겠죠? 예, 근데 올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에 3파트로 나누고, 오늘 뭐 오전에는 뭐 회의실이랑 법이랑 강의 들어야지, 오후에는 그 강의 들은 거 복습하고 내가 쓰면서 외워야지, 그리고 저녁에는 말로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할 것들을 파트를 나눠 놓고 플래너에 적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 이런 거는 정말 충분히 저는 가졌던 케이스거든요. 막 다른 어디 뭐 산책을 갔다 온다던가 뭐 이런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저는 진짜 시험 한두 달 전이 아니면 충분히 가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맑은 정신을 가져야 이후에 공부도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아끼지 마시고, 공부를 하되 이렇게 뭐 운동을 하거나 나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루에 한두 시간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병행을 했을 때에는, 이때는 너무 이제 올인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저의 재수 시절 때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모두 공부로 꽉 차 있었고요. 그리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고 나서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기운을 쏙 빼가기도 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뭐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했던 게 잊혀지지 않고 공부하는데 계속 생각나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는 그냥 2시간 동안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그냥 그런 생각들을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에 내 일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운동으로 이제 모든 거를 털어내고 다시 공부를 하러 갔지만, 운동이 꼭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좀 비우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 아까 모의고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도 항상 봤는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뭐 학원에 와서 직강을 듣는다 하고 직강에서 집에 가는 그 길에 유튜브를 보면, 집 가면 유튜브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 가는 길에 내가 오늘 봤던 문풀 자료를 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계속 돌려본다, 이러면은 집 가서도 그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저는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력과 스트레스가 저는 이제 큰 고민이었는데, 저는 원래부터 운동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어서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제가 효율적으로 잘 조정을 하고 또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꼭 저처럼 헬스장에 가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산소 운동 이런 거 하실 거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전 얼마든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야 머리도 더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자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쉴 때 공부 생각 절대 하지 않기, 이런 걸 써놨는데, 이걸 쓴 이유는 만약에 1박 2일 여행을 하루 힐링할 겸 갔다 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근데 막 나도 이거 못 외웠다, 막 이런 생각 갑자기 들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쉴 때 충분한 쉼이 안 되고 오히려 또 다시 공부 시작하는데 괴로워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쉴 때 확실히 쉬고 공부할 때 확실히 공부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과 원만한 관계 맺기, 이거는 이제 아무리 같은 시험 준비하더라도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이제
최종 불합격 이후에 저는 멘탈이 크게 나갔었는데 이 직강에 와서 주변 선생님들이 같이 대화도 나눠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임용고시생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같이 대화하면서 풀고 쉬는 시간마다 이제 같이 간식 먹고 이러는 시간이 저는 그래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과 같이 관계도 맺어가면서 긍정적으로 수험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은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써놨는데요. 모두 외워버리자 이런 생각 저는 초수 때 했었는데 재수 3수 때 이제 1차 합격과 고득점을 했을 때 마인드는 조금 달랐어요. 이때는 다 외워버리자가 아니라 모두 나의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마인드를 항상 가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프레벨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프레벨의 교육 원리를 내가 다 외워버리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프레벨의 교육 원리가 어떻게든 어렵게 시험에 나와도 내가 풀 수 있는가?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의문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 이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6, 8월에도 깊게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내가 어떻게든 나오면 다 쓸 수 있게끔 했는가 한 번쯤 의심해보고 또 안 나와 있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지? 이런 걸 한 번씩 꼭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조금 말하기 부끄럽지만 거울을 보면서 자 땡땡아 합격 축하해 이거를 말을 했거든요. 이거를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저도 현장에 가서 그 합격하신 선배 선생님께 들은 내용이었는데 한번 실천해 보니까 제가 너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진짜 거울 보고 땡땡아 합격 축하해 이렇게 하고 진짜 합격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시간도 약간 가졌고요. 그리고 주변을 보는 여유 가지기 이거는 이제 내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도 활용은 해야겠지만 뭐 중간에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뭐 이러면 나가서 하늘 보는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유도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적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합격 수기의 모든 팁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의 이런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고 저도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초수, 재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의 모습 그리고 지금 합격한 저랑도 사실 여러분들과 별반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는 여러분들이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믿고 쭉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